저는 이미 혼인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말더듬이 총각입니다. 빈 문서를 앞세운 환가 앞에서 처녀 보름은 또박또박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작 지목당한 총각은 그 자리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혼인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날 옛적 전라도 박달골이라는 고을에 홀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달골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고을로 큰 장이 서지는 않았지만 논밭이 기름져 웬만해서는 굶지 않고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다만 몇 해 전부터 마을에 돈놀이하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면서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하나둘 빚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이 있었는데 안악들은 그곳에서 빨래를 하며 이런저런 소식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이 개울가야말로 박달골의 모든 소문이 시작되고 퍼져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명심이었고 딸의 이름은 보름이었습니다. 명심은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삭바느질 하나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명심의 손끝이 야물어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지요. 명심의 남편은 원래 성실한 농사꾼이었으나 보름이 3살 되던 해 돌림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심은 홀로 딸을 키우며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아, 이 어미가 비록 넉넉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굶는 일만은 없게 하마. 명심은 그렇게 다짐하며 밤낮 없이 바느질에 매달렸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일했지만 딸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보름아, 오늘도 삭바느질 감이 들어왔구나. 저녁까지는 끝내야 한다. 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실도 제대로 꿰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머니 못지않은 솜씨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름이 손끝이 나보다 낫구나. 어머니도 참, 제가 어찌 어머니만 하겠어요. 두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하지만 정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름은 17살이 되도록 곱게 자란 처녀였습니다. 얼굴도 곱거니와 마음씨는 더욱 고와서 마을 사람들은 다들 보름을 예뻐했습니다. 다만 보름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 있었으니 남들이 다 피하는 사람도 스스럼 없이 대하는 성정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 집 딸은 참으로 마음씨가 곱단 말이야. 삭바느질하는 손끝도 야무지고. 그러게 말일세. 저런 딸을 둔 명심이가 부럽구먼. 보름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저 어머니께 배운 대로 할 뿐인걸요. 이런 겸손한 태도 또한 마을 사람들이 보름을 더욱 아끼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박달골에는 도헌이라는 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도헌은 몇 해 전 이 마을에 흘러들어와 늙은 종 하나와 함께 외딴 오두막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는데 말을 몹시 더듬는 데다 낯을 심하게 가려서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를 놀리거나 피했습니다. 처음 도헌이 마을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이목구비가 훤칠하고 몸가짐이 어딘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헌이 입만 열면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이내 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억쇠는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했는지 도련님에게 이렇게 당부했었습니다. 도련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도련님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도헌은 그렇게 쓴웃음을 지으며 마을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저기 말더듬이 총각 좀 보게. 오늘도 혼자 밭일이나 하고 있구먼. 쯧쯧, 저러니 장가는 다 갔지. 아이들은 도헌을 보면 놀리듯 말을 더듬는 신용을 하며 지나갔고, 어른들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멀리했습니다. 도헌은 그럴 때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도 도헌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총각, 사람은 성실해 보이는데 말이 저래서야 어디 장가나 가겠나. 쯧쯧, 안 됐지만 어쩌겠나. 세상이 다 그런 것을.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정작 당사자인 도헌은 묵묵히 자기 밭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름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도헌이 실수로 짐을 쏟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을 때 보름은 스스럼 없이 다가가 짐을 함께 주워 주었습니다.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라 저작거리가 유독 붐볐습니다. 도헌이 나무 열매를 팔러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구니를 놓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열매들이 이리저리 굴러가자 주변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봐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짐도 제대로 못 드는구먼. 도헌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허둥지둥 열매를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오히려 더 많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보름이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함께 열매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헌은 놀란 눈으로 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선뜻 다가와 준 것이 실로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뭐려? 사람이 짐을 쏟을 수도 있지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보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 주웠네요. 조심히 가세요. 보름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헌은 그날 이후로 종종 보름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이날의 짧은 만남이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달골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아래에는 곧 모두를 놀라게 할 사건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박달골에는 황가라 불리는 부호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리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으나 근래 들어 돈놀이로 재산을 크게 불려 마을에서 제법 힘께나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가는 원래 마을의 평범한 농사꾼 집안 출신이었으나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돈을 빌리러 다닐 때 남몰래 갯돈을 모아 이자놀이를 시작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의 돈을 요긴하게 여겼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이자가 얼마나 가혹한지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황가 그 사람 돈은 잘 빌려주는데 나중에 보면 셈이 영 무섭다더군. 그러게 말일세. 이자가 곱절로 불어난다지 뭔가. 한 노파가 혀를 차며 덧붙였습니다. 내 조카 딸내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가
논을 다 빼앗겼다지 뭔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일세. 하지만 당장 급한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도 어쩔 수 없이 환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가는 몇 해 전 상처를 하고 후처를 드릴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을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보름을 보고는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저 집 딸아이 참으로 곱구나. 내 언젠가 저 아이를 데려와야겠다. 환가는 흑심을 품고 명심에게 은근슬쩍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명심이 삭바느질만으로는 힘들지 않은가. 내가 좀 보태줌세. 환가는 그렇게 말하며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심은 그 미소 뒤에 숨은 흑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환가의 마름인 박서방은 종종 이런 계략을 은밀히 조언하곤 했습니다. 날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명심이가 돈을 쓸수록 빚은 자연히 불어날 겁니다. 그때 가서 조건을 내거시면 됩니다. 그래, 박서방 말이 옳다. 급할 것 없지. 사람 마음을 얻으려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법. 명심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딸의 옷 한 벌이라도 더 해 입히고 싶은 마음에 결국 몇 번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는 매번 높은 이자가 붙어 있었고 명심은 그것을 미처 꼼꼼히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명심으로서는 환가가 불러주는 셈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번 달까지 갚아야 할 돈이 이 정도일세. 그리 많이 늘었단 말입니까? 이자가 붙으면 그리 되는 법이지. 걱정 말게. 내 자네 사정을 봐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 하지 않았나. 명심은 그때마다 안도하며 감사했지만 사실 그 천천히라는 말이야말로 빚을 더 크게 불리는 계산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며 명심이 갚아야 할 빚은 원금의 몇 곱절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심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성실히 갚아 나가면 언젠가는 끝이 보일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어떻게든 갚았으니 다행이다. 명심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편 도허는 겉으로는 말더듬이 촌뜨기 행세를 했지만 실은 남모르게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홀로 방에 앉아 서책을 읽었고 늙은 종 억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쇠는 원래 한양 이대감댁에서 대를 이어 섬겨온 종이었습니다. 도헌이 어릴 때부터 그를 업어 키운 사람으로 도헌에게는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이대감이 도헌을 시골로 피신시킬 때도 오직 억쇠만을 딸려 보낼 만큼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억쇠는 이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도련님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몸뚱이 하나 아깝지 않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밤늦도록 글을 읽으십니까? 억쇠 아저씨.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십니까? 도헌은 서책을 덮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지 말입니다. 도헌이 이런 시험을 자청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지낼 때 그는 늘 자신의 신분과 재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누가 그저 이익을 바라고 접근하는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저는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 신분도 재물도 없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 평생의 반려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감은 아들의 이런 뜻을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내 뜻은 갸륵하다만 부디 몸조심하거라. 도헌은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반드시 좋은 사람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헌은 억새 하나만을 데리고 한양을 떠나 정처 없이 여러 고을을 떠돌다 마침내 박달골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억새는 그런 도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언제까지고 이리 숨어 지내실 수는 없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걱정이 크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줄은 보름은 물론 마을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박달골에는 환가에게 크고 작은 빚을 진 집이 명심의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집들은 이미 논밭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태였고, 몇몇은 자식을 종으로 보내야 할 처지에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환가의 위세가 두려워 쉬쉬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 집도 결국 논을 빼앗겼다더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게. 우리도 언제 그리 될지 모르는 처지 아닌가.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명심의 집도 서서히 그 그림자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심은 이런 흉흉한 소문을 듣고도 설마 자신에게까지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명심이 환가에게 진 빚은 세월이 흐르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냥에 불과하던 빚이 몇 해 사이 집 한 채 값에 맞먹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명심은 매달 갚아나가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보름도 이런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어머니가 애써 감추려는 걱정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돕기 위해 밤낮 없이 바느질에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삭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보름아. 너는 그저 몸 건강히만 지내면 된다. 어느 날 환가는 사람을 보내 명심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환가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냉랭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심이 그동안 빌려간 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이자까지 셈하면 이 집을 팔아도 다 갚지 못할 지경일세. 명심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날이 그럴 리가. 제가 빌린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명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자가 붙으면 그리 되는 법이지. 억울하면 문서를 가져와 따져보시게. 환가는 품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명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은 명심으로서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명심은 문서를 확인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환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환가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정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탐욕스러운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내 자네 사정을 봐서 이 빚을 탕감해 줄 방도를 하나 일러주지. 자네 딸 보름이를 내 후처로 보내게. 그리하면 이 빚은 없던 것으로 하겠네. 명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날이 그것만은. 싫으면 관아의 정식으로 빈 문서를 넣겠네. 그리 되면 이 집도 내놓아야 할 걸세.
마침 그 자리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이웃들도 몇몇 있어서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웃 안악들은 저마다 물동이를 인 채로 발걸음을 재촉해 마을 곳곳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복에 명심이네 그 큰일 났다는군. 뭔 일인가? 글쎄, 환가가 그 집 딸을 후처로 데려가겠다지 뭔가. 보름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입니까? 명심은 딸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름아,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그놈의 돈을 함부로 빌려 쓴 탓이다. 환가는 그 자리에서 보름을 향해 능글맞게 웃어 보였습니다. 보름아,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호강하며 살 수 있느니라. 어찌 생각하느냐? 환가의 그 느끼한 웃음에 보름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명심은 딸 대신 나서서 애원했습니다. 나리, 부디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환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마련한단 말인가? 괜한 시간 끌지 말고 지금 결정하시게. 보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머니를 저런 자에게 팔리듯 보낼 수도, 그렇다고 자신이 후처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을 사람들 틈에서 도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던 그 선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보름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혼인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말더듬이 총각입니다. 보름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마침 그 소란을 구경하러 몰려 나온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도헌이 서 있었습니다. 도헌은 갑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에 화들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허, 저 아이가 정신이 나갔나. 하필 저 말더듬이를. 보름이가 급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구먼.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쯧쯧,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런 소리까지 하나. 환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 저 말더듬이와 혼인을 한다고. 보름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한 사이입니다. 그러니 저를 후처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환가는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어디 두고 보자. 정말 혼인을 하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나를 속인 것인지. 환가는 그렇게 말하며 도헌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도헌은 그 시선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환가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명심은 딸의 손을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보름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저 총각과 혼인이라니? 명심의 목소리는 걱정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얌전하던 딸이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간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소.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도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헌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자신이 혼약자로 지목된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보름이 그 순간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째서 하필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억쇠는 그 옆에서 도련님의 표정을 살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표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헌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상한 두근거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름은 도헌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사죄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 보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저분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함부로 이름을 팔다니. 오두막에 도착한 보름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제가 다시 가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도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억쇠는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도련님이 괜찮다 하시니 그리 하시고 우선은 황가의 눈을 피할 방도를 찾아봅시다. 억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당분간은 두 분이 자주 마주치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혼약이 진짜처럼 보일 테니까요. 보름은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정말 혼인을 하는 것처럼 꾸며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도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야 좋습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을 보름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름이가 정말 그 말더듬이랑 혼인을 한다는구먼. 저런 딱한 일이 다 있나. 그 고운 처자가 어쩌다가. 몇몇 짓궂은 아이들은 보름을 볼 때마다 놀리듯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말더듬이 신랑, 고운 각시. 참 잘도 어울리네. 보름은 그런 놀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보름이 저작거리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보름은 그런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다녔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또래 처녀가 보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보름아, 정말 괜찮은 게냐? 그 총각이랑 정말 혼인할 셈이야? 보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어쩌겠니? 이미 그리 말해버렸으니 지킬 수밖에. 그래도 저 총각 알고 보면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던데. 그저 말을 좀 더듬을 뿐이지. 이 말에 보름은 문득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헌이 그리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보름은 어머니께도 이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남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 같아요. 도헌 도련님도 그저 말이 서투를 뿐인데 다들 나쁘게만 보시니까요. 명심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지. 황가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혼인이 성사되면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 저 두 사람의 혼인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네. 박서방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리, 이번엔 어찌하실 요량이십니까? 뭐든 좋으니 저 총각의 약점을 찾아내게. 사람이라면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 환가는 말음을 시켜 도헌의 뒷조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 말더듬이 총각의 내력을 캐보게. 필시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걸세. 말음은 며칠에 걸쳐 도헌의 오두막 주변을 캐고 다녔지만 이렇다 할 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늙은 종 억쇠가 워낙 입이 무거워 어떤 질문에도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늙은이가 도통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만 저 총각이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 몇 해 전 흘러들어왔다는 것 정도만 알아냈습니다. 환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흘러들어온 자라 더욱 수상하구나. 어디서 왔는지 뭘 하다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내 눈독을 들인 처자를 빼앗길 수는 없다. 환가는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말겠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름은 우연히 도헌의 오두막 앞을 지나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헌이 마당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그 글씨체가 놀랍도록 유려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억쇠가 장에 나가고 없어 도헌이 모처럼 마음 놓고 서책을 펼쳐 놓은 참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퍼진 먹 냄새와 사각거리는 붓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보름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헌은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급히 종이를 숨겼습니다. 어찌지 여기. 방금 그 글씨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말씀을 더듬으시는 것과는 다르게 글씨는 무척 유려하시네요. 도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보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도헌에 대한 궁금증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말은 더듬으시는데 글씨는 저리 훌륭하시다니 참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혼약을 핑계로 두 사람이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보름과 도헌 사이에는 조금씩 묘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도헌은 여전히 말을 더듬었지만 보름 앞에서만은 조금씩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마을 뒷산에 함께 올라 나무를 캐거나 냇가에서 빨래하는 것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침묵도 시간이 지나며 편안한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은 빨래하기도 좋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보름은 도헌과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도헌은 늘 진심으로 보름을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름 아가씨, 저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셔서. 보름은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뭘 그리 감사해 하세요. 한편 명심은 딸이 정말로 이 혼인을 계속 이어갈 생각인지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명심은 밤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보름아, 정령이 혼인을 계속할 셈이냐? 저 총각이 나쁜 사람은 아닌 듯 하다만 세상 사람들 시선도 있고. 보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이 혼인이 그저 핑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헌 도련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명심은 딸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리 말한다면야 하지만 환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걱정이다.
황가는 뒷조사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결국 정면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명심이 내 더는 못 기다리겠네. 보름이와 저 총각의 혼례를 보름 안에 치르게. 만약 그래하지 못하면 이것이 다 거짓 핑계였다는 뜻이니 그때는 내 뜻대로 보름이를 데려가겠네. 명심과 보름은 그 말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보름 안에 정식으로 혼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혼례를 치르려 해도 예를 갖출 형편이 안 되는데. 보름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헌 도련님께 가서 상의드리겠습니다. 명심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좋은 방도가 있기를. 보름의 이야기를 들은 도헌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계속 숨긴 채 보름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헌은 억쇠를 붙잡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억쇠 아저씨,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혼례를 치르면 보름 아가씨를 계속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릴 겁니다. 억쇠는 화롯불을 뒤적이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도련님을 오래 모셔왔지만 이렇게 고민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만큼 아가씨가 도련님께 소중한 분이라는 뜻이겠지요. 도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대로 속이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억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의 생각으로는 이제 대감마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도헌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쇠 아저씨가 한양에 다녀와 주십시오. 아버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 주십시오. 억쇠는 무거운 표정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최대한 서둘러 다녀오겠습니다. 억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좋아하는 처자가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언제까지고 신분을 숨긴 채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쇠는 밤마다 홀로 앉아 이 상황을 어찌 풀어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대감마님께 기별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정말 혼례까지 치르게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도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보름 아가씨가 제 진짜 모습을 알고도 저를 좋아해 주실지. 억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아가씨는 이미 도련님이 말더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잘 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심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아직은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하루는 보름이 저작거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노파를 도와주는 모습을 도헌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이 노파에게 상한 생선을 속여 판 것이었는데 보름이 그 자리에서 따지고 들어 결국 노파의 돈을 되찾아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도헌은 마침 억쇠 심부름으로 저작거리에 나와 있었는데 사람들 틈 사이로 우연히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생선이 상한 걸 뻔히 알면서 파신 겁니까? 이 할머니께 당장 돈을 돌려드리세요. 상인은 처음엔 발뺌하려 했지만 보름이 지지 않고 몰아붙이자 결국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노파는 몇 번이고 고맙다며 보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처자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헛돈을 쓸 뻔했네. 참으로 고맙네. 할머니,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이 광경을 지켜본 도헌은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보름 아가씨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저리 나서서 옳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이라면 도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름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 보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름은 도헌의 오두막 앞 평상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헌 도련님은 원래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도헌은 그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보름 아가씨는 저를 참 편하게 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답답해하거나 놀리는데 말입니다. 저는 도련님이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저 말이 조금 느리실 뿐이지 하시는 말씀은 다 조리가 있으신 걸요. 이 말에 도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알아봐 준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헌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보름에 그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조리가 있으신 거요. 라니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이야. 이때부터 도헌의 마음 속에서는 처음의 시험이라는 목적을 넘어선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환가는 도헌의 뒷조사에서 별 소득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도는 소문을 이용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환가는 자신의 신복 중에서도 가장 입담이 좋은 자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자네가 저작거리를 돌며 슬쩍 소문을 흘리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지게만 하면 되네. 환가는 사람을 시켜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말더듬이 총각이 싫은 죄를 짓고 도망친 자라는군. 그러니 저리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게 아니겠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도헌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지. 죄를 지었다는 말이 그럴듯하구먼. 보름은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도련님을 안다. 그런 헛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보름은 오히려 당당하게 도헌을 찾아가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련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도련님을 믿습니다. 도헌은 그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보름 아가씨가 이토록 저를 믿어주는데 저는 진실을 숨기고 있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명심은 딸이 이런 소문과 협박 속에서도 굳세게 버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명심은 딸 몰래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괜히 그 돈을 빌려 이 아이를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보름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보름아, 이 어미가 좀 더 야무졌더라면. 어머니, 저는 지금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자책하지 마세요. 두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억쇠가 한양으로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도헌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명심과 보름의 눈물을 전해 들을 때마다 도헌은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혹시 억쇠 아저씨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닐까? 도헌은 매일 저녁 마을 어귀까지 나가 한양 쪽 길을 바라보았지만 억쇠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억쇠 어른은 워낙 길눈이 밝은 분이니 반드시 무사히 다녀오실 겁니다. 이웃에 사는 한 노인이 도헌을 다독여 주었지만 도헌의 마음속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여 억쇠 아저씨가 제때 오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보름 아가씨와 그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도헌은 그 불안을 애써 삼키며 보름과 명심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꿋꿋하게 도헌을 옹호하고 도헌 또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만 보니 저 총각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구먼. 보름이가 저리 믿고 따르는 걸 보면 말일세. 하긴 사람 됨됨이는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다름 아닌 박물장수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보름을 볼 때마다 넌지시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보름아, 힘내거라.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려무나.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마을의 민심이 조금씩 도헌과 보름 쪽으로 기울어가자 환가는 더욱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환가는 마지막으로 보름을 직접 회유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환가는 보름을 은밀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가는 짐짓 다정한 척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보름아, 내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저 말더듬이 총각과 혼인해봤자 평생 고생길이 훤하다. 나에게 오면 호강하며 살 수 있느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저는 재물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도헌 도련님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그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진실하십니다. 환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상은 결국 재물로 돌아가는 법이다. 두고 보아라. 너도 곧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보름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도헌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보름이 자신 때문에 이런 유혹과 협박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보름 아가씨, 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게 해 죄송합니다. 보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때문이 아닙니다. 환가, 그 사람이 나쁜 것이지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도헌은 그런 보름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도헌이 늘 품속 깊이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옥으로 만든 패였습니다. 이것은 이대감댁의 갑오로 도헌이 시골로 내려올 때 아버지가 손수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옥패에는 이대감 집안의 문장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대대로 장자에게만 물려지는 귀한 신표였습니다. 도헌은 그것을 받아들던 날의 아버지 얼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늘 몸에 지니고 있거라. 위급한 순간이 오면
이것이 너를 증명해 줄 것이다. 도헌은 그 옥패를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꺼내 보일 일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정체를 밝히지 않는 한 옥패는 그저 품속에 감춰진 물건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도헌은 옥패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을 꺼내는 순간 나는 다시 대감댁 도련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보름 아가씨와의 이 소박한 나날도 끝이 나겠지. 도헌은 옥패를 다시 품속에 넣으며 복잡한 마음을 애써 다독였습니다. 한편 보름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황가의 협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보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보름은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홀로 등불 아래 앉아 낮에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나는 도련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이 길을 택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굳은 마음가짐 덕분에 보름은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도헌의 진짜 신분이 밝혀졌을 때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지자 명심과 보름은 부랴부랴 혼례 준비에 나섰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화려한 예복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명심은 밤을 새워가며 낡은 옷감으로 남아 정성껏 혼례복을 지었습니다. 보름아, 비록 초라하다만 이 어미 정성이 담긴 옷이다. 어머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저 도련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족합니다. 이후 단학들도 딱한 사정을 듣고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누구는 떡살을 보내주고 누구는 혼례상에 올릴 나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큰 도움은 못 되지만 이거라도 보태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름은 그런 이웃들의 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례를 이틀 앞둔 밤, 도헌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버지께 보낼 편지를 한 통 더 썼습니다. 억쇠가 무사히 도착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헌은 마지막 방도로 다른 인편을 통해 편지를 보내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님, 소자 도헌입니다. 이 편지가 닿을 때쯤이면 이미 혼례가 임박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스스로 정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부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도헌은 그 편지를 마침 한양 쪽으로 간다는 보부상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편지를 부디 이대감댁에 전해 주십시오.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 보부상은 흔쾌히 편지를 받아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도헌은 그제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남은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다. 도헌은 밤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 한양 쪽 길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보름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매일 밤 이곳에서 무얼 그리 보고 계십니까? 도헌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둘러댔습니다. 그냥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헌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을 눈치채고 조용히 곁에 앉아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도헌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름은 서운한 기색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이 말씀하고 싶으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도헌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날, 환가는 마지막으로 마을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마름들을 시켜 혼례 마당에 쓸 멍석과 그릇들을 몰래 훔쳐다 숨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내키지 않았지만 환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이런 짓까지 해야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게 어떻게든 저 혼례를 망쳐놓아야 한다. 이런 혼례에 쓸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명심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이 사정을 듣고 하나둘 자기 집의 그릇과 멍석을 빌려주며 도왔습니다. 우리 것이라도 쓰시게.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참으로 고약한 사람일세. 덕분에 혼례는 초라하나마 그 형식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름은 이웃들의 온정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다 함께 사는 마을 아닌가. 억쇠가 한양으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혼례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억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억쇠는 사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대감댁에 도착하기 전 산길에서 도적대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다리까지 다친 것이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른 억쇠는 절뚝거리며 나머지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도련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억쇠는 다친 다리를 이끌고도 걸음을 재촉했지만 예정보다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길을 지나던 억쇠는 마침 지나가던 약초꾼의 도움으로 겨우 다리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다리가 이 지경인데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급한 전가를 전하러 한양까지 가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약초꾼은 혀를 차며 억쇠의 다리에 약초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정도면 걸을 수는 있겠지만 무리하면 안 돼요. 부디 조심히 가시게. 억쇠는 고마움을 표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인이 반드시 시간에 맞춰 가겠습니다. 억쇠 아저씨가 대체 왜 이리 늦으시는 걸까요? 도헌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억쇠가 제때 돌아오지 못하면 혼례 당일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도헌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을 어귀부터 살폈지만 억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억쇠 아저씨, 제발 무사히 오셔야 합니다. 한편 환가는 혼례 날짜가 다가오자 더욱 조바심을 냈습니다. 정말로 혼례가 성사될 기미가 보이자 환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게 생겼구나. 혼례 전에 손을 써야겠다. 환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방도를 궁리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재산과 위세로도 이 혼례 하나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못할 일이 없거늘 저 계집아이 하나를 내 뜻대로 못한단 말인가. 환가는 결국 가장 비열한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환가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명심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명심이 자네 딸이 정말 혼례를 치른다면 내 그 빈 문서를 관아에 정식으로 넣어 자네를 옥에 가두겠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딸을 설득해 혼례를 취소시키게. 명심은 그 말에 벌벌 떨었습니다. 날이 제발 그것만은
명심의 눈앞에는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 자신의 모습이 선연히 그려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에게 그런 협박은 견디기 힘든 공포였습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자네도, 자네 딸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명심은 결국 딸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름아, 환가가 혼례를 취소하지 않으면 나를 옥에 가두겠다, 협박했다. 명심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은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자의 힘이면 정말 그리할 수 있을 게다. 보름아, 차라리. 어머니, 저는 이제 이 혼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헌 도련님은, 보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도헌에게 깊이 기울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명심은 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이 어미도 더는 말리지 않으마. 다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 어미에게 알려다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명심은 딸을 끌어안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딸의 선택이 옳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 보름은 홀로 방에 앉아 마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헌 도련님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이미 그분의 진심을 보았다. 설령 이 혼인이 위험한 길이라 해도 나는 물러서고 싶지 않다. 보름은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보름은 다음 날 아침 도헌을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끝까지 이 혼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환가의 협박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도련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도헌은 그런 보름의 모습에서 오래전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고든 마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도헌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보름 아가씨가 이토록 저를 믿어주는데 저는 아직도 제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구나.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억쇠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헌은 오두막 마당에 홀로 서서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억쇠 아저씨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저 말더듬이 촌뜨기로 혼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환가는 어떻게든 이 혼례를 방해할 방도를 찾아낼 것이다. 도헌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진작 정체를 밝혔더라면 보름과 그 어머니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밝힌다 한들 혼례를 코앞에 두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도헌은 옥패를 꺼내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패 하나만 보고 대감댁 아들이라는 말을 순순히 믿어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패는 차갑고 단단했지만 도헌의 손 안에서는 그저 무력한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시 아버님이 직접 오셔야 한다. 억쇠 아저씨, 부디 무사히 아버님을 모시고 와주십시오. 그날 밤 도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고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이 방 안 가득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가장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도헌은
그 소리에 몇 번이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혼례 날 아침 박달굴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혼례를 구경하려 하나둘 모여들었고 환가 역시 신복들을 데리고 나타나 혼례 마당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오늘 이 혼례가 제대로 치러지는지 아니면 파투가 나는지. 환가는 이미 몇몇 마름들을 시켜 혼례가 시작되자마자 트집을 잡아 소란을 피울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신호를 주면 곧바로 이 혼례가 정식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며 문제를 삼게. 그리하면 내가 나서서 없던 일로 만들 걸세. 마름들은 혼례 마당 한편에 숨어 환가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환가는 혼례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계집을 내 손에 넣을 마지막 기회다. 혼례 준비는 초라했지만 보름은 정갈한 옷을 차려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명심이 밤새 손질한 낡은 혼례복이었지만 보름의 얼굴에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도헌 역시 낡았지만 깨끗한 도포를 입고 신랑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여느 때와 달리 침착해 보였습니다. 명심은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보름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거라. 내 마음이 곧으면 하늘도 결국 알아주는 법이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억새 아저씨가 끝내 오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이대로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후회는 없다. 혼례가 막 시작되려던 그때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갖춰 입은 노인과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마을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리를 절뚝이며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억쇠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대감은 밤낮 없이 말을 달려온 터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억쇠가 다리를 절뚝이며 겨우겨우 한양에 도착해 사정을 고했을 때 이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데 어찌 지체하겠는가. 당장 채비하라. 이대감은 그렇게 밤낮으로 말을 달려 겨우 혼례 날짜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멈추어라. 이 혼례 잠시 멈추어라. 행렬의 우두머리인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저것이 대체 누구인가? 저 화려한 행렬은 또 무엇인가? 오늘 대체 무슨 날인가?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행렬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관복의 색깔이며 수행원들의 수만 보아도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행렬을 이끌고 혼례 마당까지 다가와 신랑 자리에 선 도헌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헌아, 내 아들아, 이 무슨 고생이더냐. 도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아버님이라니? 저 말더듬이 총각이 저 대감마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보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명심 역시 딸의 손을 붙잡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이대감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동안의 사정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도헌이다. 몇 해 전 조정에 어지러운 일이 있어 내가 이 아이를 잠시 시골에 숨겨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이 아이는 스스로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겠다며 말더듬이 행세를 자청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조정의 어지러운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대감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몇 해 전 조정에서 우리 집안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들이 없는 죄를 꾸며 우리 집안을 몰아내려 하였지. 다행히 누명은 벗었으나 그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 아이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야 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뜻밖에도 이곳에서 사람의 진심을 시험해 보겠다며 스스로 말더듬이 행세를 자청할 줄은 나도 몰랐구나. 도헌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헌은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이대감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 옥패는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저를 증명해 줄 것이라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제 진심을 알아봐 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대감은 옥패를 받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보였습니다. 이 옥패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표다. 이것이 내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니 더는 의심할 자 없을 것이다. 이대감의 목소리는 마당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정교한 문장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절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런 귀한 물건을 도련님이 그동안 품속에 지니고 다니셨다니.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완전히 믿는 눈치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헌은 보름을 향해 돌아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투에는 더 이상 더듬거림이 없었습니다. 보름 아가씨, 그동안 속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실은 이렇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두려워 오랫동안 이 모습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도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만나고 나서는 이 시험이 제 평생의 배필을 찾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어떤 모습이든 한결같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보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심 역시 딸의 손을 붙잡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 광경에 할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총각이 말을 저리 잘하다니. 게다가 대감마님의 아들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한때 도헌을 놀리던 아이들도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모 뒤로 숨었습니다. 도헌을 무시하던 몇몇 어른들도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내가 언제 저 총각을 무시했다고. 쉿, 조용히 하게. 괜히 눈에 띄지 말자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물장수 할멈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저 총각이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만.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보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그럼 그동안의 그 더듬거림이 전부. 예, 모두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보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라니요. 도련님이 어떤 모습이셨든 제가 좋아한 것은 도련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은 변하지 않았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에 도헌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허,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 아니겠는가. 그때 환가가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몰라 배웠습니다. 하오나 저 처자는 원래 저에게 빚을 진 집안의 딸이온데 그 빚만 갚으면 이 혼사를 물릴 수도 있사온데. 환가는 이 와중에도 샘속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감댁과 얽히면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으리라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환가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내 이놈, 그 빚이라는 것이 대체 얼마나 정당한 것이더냐. 내 이미 억수에게 전후 사정을 다 들었다. 내가 부당한 이자로 힘없는 과부를 올가매고 그 딸까지 취하려 했다는 것을 말이다. 환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아니오라. 환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동안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죄상은 관아에서 낱낱이 가릴 것이다. 여봐라, 이자를 관아로 끌고 가 그동안의 빚 문서를 모두 조사하도록 하라. 이대감의 명이 떨어지자 수행원들 중 몇이 즉시 나서서 환가를 포박했습니다. 환가는 발버둥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대체 무슨 죄를. 환가는 그 자리에서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환가는 억울하다는 듯 발버둥을 쳤습니다. 놓아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대감은 그런 환가를 향해 마지막으로 일갈했습니다. 힘없는 과부와 그 딸을 이용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관아에서 낱낱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에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쌤통이다.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 등쳐먹더니 결국 절이 되는구나. 그러게 말일세.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참으로 그 말이 맞구먼. 몇몇 사람들은 그동안 환가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실은 몇 해 전 그 사람에게 부당한 이자를 물었습니다. 이참에 관아에 함께 고해야겠습니다. 이 대감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관아의 사정을 고하시게. 내 직접 관아에 일러 이 일을 낱낱이 조사하도록 하겠네. 이 대감은 이어서 명심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내 아들이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부인의 따님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고 내 아들이 마음을 정했다 들었습니다. 부디 이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명심은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같은 것이 어찌 대감마님께 그런 인사를 받는단 말입니까? 오히려 저희가 대감마님 댁 도련님을 이리 고생시켜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 대감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의 따님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복입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고든 마음을 잃지 않고 딸을 키워내신 부인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명심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 저희야말로 영광입니다. 혼례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예복과 정식 절차를 갖춘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의 놀라움을 잊고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허, 이런 경사가 다 있나. 우리 마을에서 대감댁 며느리가 나오다니. 보름이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보람이 있구먼. 박물장수 할멈도
눈물을 훔치며 축하했습니다. 내가 그때 힘내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보름은 할멈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례가 끝난 후 도헌은 보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름 아가씨,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름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련님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지요. 도헌은 보름의 손을 더욱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그 마음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대감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제대로였구나.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우리 집안의 복이다. 이대감은 이어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도 흐뭇한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내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것도 잊지 않겠소. 특히 저 처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는 더욱 감사드리오. 황가는 그동안 저지른 부당한 이자놀이가 낱낱이 밝혀져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아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황가가 마을의 여러 집안에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한 빚을 지은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황가에게 빚을 지고 고통받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부당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황가가 빼앗은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잃었던 논밭과 재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네. 그 사람 셈이 늘 수상했었지.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먼.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씻어냈습니다. 도헌과 보름은 한양으로 올라가 이대감 댁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다시 치르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도헌은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관리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는 부임하는 고을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도헌은 부임할 때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누구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찾아오시오. 나는 그대의 옷차림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대의 말과 마음을 볼 것이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는데 다른 관리들은 그 행색만 보고 문전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헌은 직접 나서서 노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결국 그 노인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어찌 저런 남루한 사람의 말까지 들어주십니까? 부하 관리가 묻자 도헌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나도 한때 겉모습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네. 그때의 서러움을 잊지 않으려 하네. 부하 관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의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 사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더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 보게. 명심은 딸과 사위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보냈습니다. 명절이면 도헌과 보름은 늘 박달고를 찾아 명심의 안부를 살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명심은 한양의 큰 집에서 지내면서도 종종 옛 박달골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보름아,
그래도 그 시절이 힘들었지만 정도 많았느니라. 이웃들이 혼례 물건까지 빌려주지 않았느냐. 명심은 그렇게 말하며 아련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이렇게 찾아뵙는 것 아니겠어요. 보름은 한양의 자리를 잡은 뒤에도 예전 박달골에서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보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댁마님은 대감댁 며느리가 되어서도 사람 대하는 것이 예전 그대로일세. 보름은 매년 겨울이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과 옷감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예전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되갚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예전에 받은 정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보름아, 내가 그때 순간의 기지로 한 말이 이런 복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보름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지가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을 뿐입니다. 억쇠는 도헌과 보름을 오래도록 곁에서 모시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다친 다리는 완전히 낫지 않아 이따금 절뚝거렸지만 억쇠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다리가 도련님의 혼례를 지켜낸 다리 아니겠습니까? 도헌은 그런 억쇠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억쇠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은 말더듬는 혀보다 곧게 전해지는 법이지요. 오늘도 박달골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